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펀치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민심입니다. 어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여야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요, 오늘 임기를 시작한 두 명의 새 당선인 일성을 듣고 와서 두 분과의 여의도 펀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제가 정말 솔선수범 열심히 뛰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그런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짧은 임기이지만 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음을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꼭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니면 민주당이 못해서 또 예고된 결과여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진단은 제각각입니다. 여하튼 민심은 민주당의 등을 돌렸고요.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시계는 오늘부터 새롭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샤이 진보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신기루였고 기대했던 바닥 민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픈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먼저 샤이 진보라는 이야기는 저도 좀 어색한데요. 네. 일단은 샤이 진보든 샤이 보수든 어떻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지지 의사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죠. 예. 샤이 진보라는 이야기가 이번 선거 때 이제 회자가 됐다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지지자들이 주변에 계신 동료들이나 뭐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역시 민심이라는 이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준엄한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고 이 민심을 저희들은 짊어지기 버거울 정도의 무게로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번 선거는 이런저런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참패다. 예.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엄숙하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과정에서 이제 목소리까지 이렇게 쇠셨습니다. 그런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성일종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의 그런 민심에 따른 또 무거운 또 책임감 어깨에 짓누르는 그런 느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이 무너지면 민심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어렵지요.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공정과 정의가 우리 국가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가치로서 작동되도록 역할을 했는가. 예. 권력이 또 위선이나 거짓에 대한 여러 분노 표시들, 실정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거대한 민심의 분노의 표출로 이렇게 보졌단 말이죠. 예. 아까 잠깐 우리 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안심번호도 있고 또 유무선과 섞어서 정확하게
통계학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 수치로 이것을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들을.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나왔었던 그 수치들하고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또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여야가 충돌을 하면서 많은 경론들이 있었고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 국민들이 그 원칙을 회복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작동될 때는 네. 그 어떤 것도 이게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예. 또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대한 또 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겸손하게 국민 섬기고 또 예. 나라 여당과 함께 하면서 잘 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요, 또 한 가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 30%, 변함없는 30%를 두고 봤을 때 중간에 이 40%가량의 스윙 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정된 정치 성향이 아니고 사안사안에 맞춰서 본인의 지지자를 결정하는 이 스윙 보터의 표심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가 이제 1년 남은 대선의 승리의 열쇠임을 다시 재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당에서도 이 스윙 보터들을 끌어안기 위한 뭔가 전략이라고 할까요?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시급히 좀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진행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민심을 수용하고 민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책임지는 지도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는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반성을 할 것인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단계가 있고, 반성할 내용이 정해지면은 이제 개선 방향, 구체적인 이제 실행 로드맵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아가지고 5월 2일 날 질서 있게 당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고,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들 여러 이제 그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향후에도 이제 중도층 사안별로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을 정하게 되는 이 중도층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순위로 이제 추진했던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정책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혁 정책의 우선순위들을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까지도 함께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 이제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마음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또 한 가지 큰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 국민의힘과는 거리감을 보여왔던 2030 젊은층,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20대 남성의 같은 경우는 75% 가까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또 앞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큰 과제이자 또 한 가지 중심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리얼미터에서 3월 30일과 31일 조사한 거에 보면 예. 저희 당 지지율이 32%,
또 민주당 지지율이 31.4%에서 0.6% 뺏긴 차이가 안 나고 완전히 붙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30%씩을 점유하고 있고 가운데가 중도층이 40%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40%는 청년층도 함께 포함되는 거지요. 스윙보터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20, 3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사회가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실패한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 확실히 물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도 오랫동안 젊은 층한테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가치, 사회 자산에 대한 가치를 예.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저희가 지지로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지해 가고, 또 20, 30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함께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에 대한 두 여야 의원의 분석들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의 시계는 새롭게 오늘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당은 변화를 예고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또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전재수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새로운 비대위 체제 하에서 새로운 또 지도부 선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홍역을 예고하는 부분도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초리를 좀 세게 맞았습니다. 예, 뭐 그냥 맞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회초리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당대표 선거라든지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아울러서 대선 경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를 들면은 뭐 계파 이익을 우선시한다든지 또 계파별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이제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당내 여러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 또 이해관계를 달리해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럴 만한 여유가 사실은 지금 당내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초리를 맞아도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예. 당장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도 선거에 참패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주신 집권 여당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집권 여당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저희들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질서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일정과 시간표를 짜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패배하고 오늘 오전에 지도부 총사퇴와 새로운 비대위에 대한 인선을 발표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선들이 나온 부분들 충분한 고민이 됐던 반영된 부분인가라는 물음표도 따라붙을 수 있고요. 물론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라는 이해도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이 뭐 아주 순탄하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를 맞아도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다른 이견이 있거나 뭐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는 둥 말아야 된다는 둥 이런 논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저희들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이게 받드는 것이 또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이견 없이 발빠르게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제 축배를 들었고요. 또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떠났습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대단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했다라는 보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재편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범야권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있는 상황들 앞으로 또 갈 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난파됐던 우리 야당을 살려놓으시고 또 폭주하던 여당의 기차를 멈추게 하시고 이 명장이 떠나셨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참 큰 일을 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떠나시면서도 야당이 잘해서 국민이 표를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참 겸손하게 국민 더 다 섬기고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무겁게 받아들였고요. 앞으로 여러 정치 일정이 있을 텐데 저희 당의 축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당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또 국가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저희 정치 일정을 물으셨는데 우선은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원내 지도부의 선출이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예. 이 과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비대위원장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한 60일 내에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당의 지도부를 다시 또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야권에 대한 통합이든 또 당의 여러 가지 플랫폼, 대선에 대한 플랫폼이든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게 될 또 자리를 올라오게 될 그럴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보여줬었던 결단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수의 세수를 넓게 내다보는 이런 해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고 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는 모셔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앞서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합당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과연 그 합당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 싶었는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야권 통합의 또 하나의 되게 큰 그림이고 조각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고요. 우선 저희 당에 이제 정치 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예. 거기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우려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 권력 누수 현상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는 앞으로 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선이랑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청와대가 겉으로 국민들께 보여지는 어떤 이런 식의 쇄신보다는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정책의 수정, 보완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공급 대책 없이 이제 규제 일변도로 간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공 부문과 또 민간 부문이 공급하는 주택 비율을 뭐 어떻게 산정하든지 간에 주택 공급을 좀 늘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집 한 채 갖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길을 터주는 이런 이제 정책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또 유지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도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DTI, LTV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저도 제 지역구에 가면 아니 내 재산 가지고 내 담보 가치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해달라는데 왜 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냐? 내가 담보 물건이 있는데도 안 해주거든. 이게 이제 LTV, DTI 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인기 없는 정책이죠. 예. 그런데 정부가 한편으로는 인기 없는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계부채 규모가요.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국제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수준이 한 80%입니다. 80%.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80%를 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경제에 굉장히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년 GDP가 대략 한 2,000조 정도 보면 그것의 80%면은 적당한 가계부채가 1,600조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넘어서 버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오로지 정권이 인기를 찾기 위해서 DTI, LTV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경제가 폭삭 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총량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그대로 해나가야 될 정책들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일에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정책의 수정도 필요하지만 예. 이렇게 자세와 태도도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든 당이든 그동안 해왔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좀 갖추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네. 이렇게 좀 해나가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자세도 변화가 필요가 할 것이다. 전 의원님처럼 이제 합리적인 분들 또 민심을 좀 잘 읽으시는 이런 의원님들이 좀 더 나서셔가지고 이념보다는 민생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그동안 누적돼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에 의해서 폭발을 한 거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LH 사태 같은 경우가 그 정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때 한 380여 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가 다 유보가 됐단 말이죠. 네. 추진이 멈췄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합해서 빨리 풀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팔 때 양도세를 가볍게 해서 그것도 공급이거든요. 그래야 공급이 좀 나오니까 양도세를 좀 현실화시켜서 낮춰주면 신도시 하나 정도 나오는 물량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금융 문제도 시장에 맡겨서 우리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특검은 정치권이 그 논의하다가 지금 선거 막바지에는 좀 이렇게 슬그머니 좀 잠잠해진 느낌인데요. 이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몇백 명씩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구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특검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한 같은 거 정파의 이득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만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성역 없이 저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 한 말씀 좀 보태자면은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비리가 없는 청정 국가잖아요. 예.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게 20년 만에 부패 비리가 없는 청정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196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오늘날 싱가포르 하면은 부패 비리가 없는 청정 국가로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그러한 정책들이 그냥 뭐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LH 사태가 터진다든지 이런 계기를 만날 때마다 확실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련을 쭉 해옵니다. 그 과정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예. 부패 비리 없는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끝났고 야당은 이겼고 그리고 여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동산으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박탈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이번만큼은 저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네. 부동산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이런 거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법 제도적으로 예.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특검이든 당장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직자들이 사정 정보, 내부 정보 가지고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투기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요것만 통과시키더라도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부분들을 예.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가 상임위의 간사기 때문에 예. 또 법안 소위위원장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4월 10일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당의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정도 마무리하면 아마 본회의까지는 이번 네. 달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예. 말씀드립니다.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요. 두 분이 오늘 서로 몸을 많이 낮추시느라 중간에서 저는 좀 다른 느낌의 여의도 펀치를 진행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또 화끈한 토론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